쪽입니다. 17쪽. 그럼 이제 거미지비론에서는 5가지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경기 변동에서는 경기 변동에서 5가지 이상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쯤이면 물론 여러분 대답 않지만 항목 알아야 돼요. 지금 경기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5가지 배운다 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대답 물론 않겠지만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그게 특성이에요. 특성. 경기 변동의 특성.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개념이요. 경기 변동의 개념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면 틀린 말 안 만들겠죠?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죠. 그럼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 이게 경기 변동이에요. 이제 개념 됐고, 두 번째 경기 변동 유형 나오죠. 유형. 요 유형은 순환적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순환적 변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기 변동이야.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 네 개가 반복되는 거. 이것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순환적 변동이 있죠. 그럼 순환적 변동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건 거의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추세 변동이 있어요. 트렌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추세 변동. 이게 가장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바뀐다. 그것을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절적 변동이 있습니다. 계절적. 예.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말 나오면 계절적 변동이고 요 불규칙 변동이 그나마 요 유형에서는 그나마 불규칙 변동이 가끔씩 시험에 등장하죠. 요거 자체가 그걸 나오지 않으니까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 무작위 변동을 하는데 얘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경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 정책이 변했다 이런 말은 안 주겠지만 대부분을 변했다, 총부채 상환비율을 변했다, 소득세율 변화로, 취득세율 변화로, 부동산 세제 변화로 부동산 경기가 변했다면 이거는 무슨 변동입니까? 그러면 불규칙 변동이고 그럼 변동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했던 거 단독 문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지문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도 있고 다른 변동도 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변동도 있다. 이게 이제 시험 지문이에요. 그럼 불규칙 변동을 설명하고 나서 이 불규칙 변동은 순환적 변동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불규칙 변동은 비순환적 변동이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는 측정 지표입니다. 측정 지표는 더 안 나와.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우리 강주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요. 외우는 게 아니겠잖아요. 그러면 상식이잖아요. 상식. 무엇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고 강주에 돌아다니면서 건물 짓고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되잖아요. 건물 전혀 짓고 있지 않다. 그럼 경기가 나쁜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건축이란 말이에요. 건축. 건축량이야. 건축량. 그럼 건축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건축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그럼 건축 허가량, 건축 허가 면적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OX? O. 그다음에 허가 받았으면 바로 경기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착공해야지. 착공량이 나오겠죠. 그럼 착공했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로 좋은 게 아니죠. 이 착공량 설명할 때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는데요. 여기 좀 더 가야 되나요? 여기 무슨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흉물스러운 건물. 저 건물이 저렇게 흉물스러운 건물이 몇 년 된가 모르겠어요. 한 거의 몇 년? 거의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저 건물이. 그러면 저 건물은 40년 전에 허가받았어요. 착공을 했죠. 안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는 착공했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공을 많이 했는데 안공을 안 하고 있으면 경기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량, 거리량, 착공, 그다음 안공까지 봐야 돼. 안공까지. 그러면 요 허가량이 나오든 착공량이 나오든 안공량이 나오든 건축량이 나오든 전부 다 측정 지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건축을 공구이라 하면 수요가 있어야 되지. 수요가 중개업소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거래량.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님들이 정신이 없다. 요즘 그럼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언제 거래했는지 기억이 없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나쁜 거죠. 중개사님들이 가장 대통령 후보 이렇게 할 때 쏠림 현상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부동산 경기를 풀어줄 것 같다. 그러면 거기 막 찍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중개업사들은. 근데 부동산 경기를 억제일 것 같다. 그러면 안 찍은다고 그래. 바로 그래. 중개사님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렇게. 이 지역의 특성상 특정 정당의 지지 성향이 강한데 아마도 여러분 중개사가 되면 성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이게. 자, 그럼 거리량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변동을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건 디테일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디테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거래량을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거래량을 보려면 취득이 있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죠. 취득세 납부 실적.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 할까?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 실적. 그러면 취득세 실적이라든지 등기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OX? O. 그다음에 요 공급이고 수요면 그러면 가격 나오겠지. 가격. 가격 변동도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기타. 이거 뒤에 기타 공실 공가율. 이자율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미치는 거죠. 이자율. 그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 우리 강주는 작년에 비해서 택지 분양 실적이 지금 2배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택지 분양 받아서 거기서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택지 분양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면 경기는 좋아지고 있겠네. 그것뿐만 아니라 자재, 건축 자재 수요 동향. 우리 강주는 시멘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철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도 많은 철근. 철근 배우 그러니까 철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철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철근하고 관련된 게 구조잖아. 구조. 제가 예전에 구조, 우리나라의 큰 구조 회사에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건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구조 회사인데. 근데 구조 하시는 분들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일을 합니다. 구조 하시는 분들은. 뭐, 구조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에 다리 같은 거요. 뭐, 건물이야, 뭐, 구조는 간단하지만, 큰 대형 다리, 무슨 대교 나오잖아요. 그 구조하는 거 보면 11사람이 참가해요. 우리나라에 구조 기술사들이 11사람 참가해서 서로 의견 내고 회의하고 11번 회의를 거치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일본에서도 오고 뭐 독일에서도 오고 막 이런 사람들 와서 구조 계산한다고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거기서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철근이 구조와 관련된 구조 하신 분들이 철근 얼마 넣어라 이런 말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조그만 건물들은 건축사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구조 기술사에서 구조하는 분들이 많이 중요성이 나타나요. 요거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여기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러면 주기는 깁니다. 진폭은 큽니다. 진폭이 크다는 말은 진폭은 정점과 저점이 거리야. 그러면 진폭이 크려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고 비대칭적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우리 강주하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도시별로. 우리 같은 강주에서도 수안지구니, 상무지구니, 서구니, 북구니 지역별로 다르다. 다르다는 말이 매우 잘 나오죠. 규칙적, 반복적 그러면 틀리고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가 특자 들어가. 다섯 번째도 특자 들어가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특자 들어가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이 중요하고요. 이 다섯 번째가 순환 국면별 특징입니다. 순환 국면별 특징. 그럼 순환 국면별 특징은 여기 순환 변동의 순환 국면이 몇 개 있었습니까? 4개 있었잖아요. 4배. 그럼 4개 있었는데 그 4개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각각의 특징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특정 지표의 건축량, 거래량, 가격, 공실공가 추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공실률, 공가율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순환 국면별 특징은 이런 거야. 회복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회복 시장에서는 건축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가격 변동이, 공실공가가 어떻습니까? 이 말이라고. 그럼 회복의 포인트는 뭡니까? 뭐가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복은 경기가 침체했다가 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건축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공실공가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복이라고, 회복. 굳이 여기 순환국면 특징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변동한다. 이 그림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지 실제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누면 대칭이야, 대칭.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비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정점, 저점, 정점과 저점의 거리가 진폭. 진폭은 크다. 진폭이 크려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아야 되고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는 주기.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1주기, 2주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긴 게 특징이다. 그럼 회복. 그다음에 상향. 이거는 후퇴, 하향. 이 두 가지 성격이 유사. 이렇게 가운데 나누면
여기는 올라가는 시기, 상승기라고 해요. 상승기.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 묶어서 후퇴하고 하향 묶어서 하강기라고 해요. 하강기.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격이 유사하고 이렇게. 그럼 회복은 시작하는 단계. 그럼 회복의 반대가 후퇴야. 후퇴도 시작하는 거야. 후퇴는 감소 시작 이렇게. 그럼 이제 상향시장은 건축량 매우 활발. 그다음에 거래량도 매우 활발. 가격은 최고 수준. 공시는 최저 수준. 그러면 상향과 반대가 하향. 그럼 하향은 가격이 최저. 공실 구간은 최고. 공부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공부할 게 없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중에 작년에 이제 여기서 답이 됐단 말이야. 작년에 출제했고 여기서 답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회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말을 제가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게 뭡니까? 상하도. 그게 상하도라고. 그 상하도가 뭐냐면 상향시장에서 상향시장에서는 하는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이다? 하한선이다. 도는 누구 중심이다? 매도인 중심 시장이다. 요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돼요. 요 상향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향시장은 가격이 최고 높다. 공실구간의 최저다. 그거는 설명거리가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3월달도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시험에서 그건 쟁점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이고 매도인 중심 시장이다. 그럼 이걸 하향시장으로 가면 하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이고 상한선이고 매수인 중심 시장이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요 상향시장은 경기가 좋아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시기야. 그러면 요 상향시장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생각이 전혀 달라요.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향시장에서 매도인은 빨리 팔려고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나중에 팔려고 할까? 나중에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 성립 시기를 뒤로 늦추려고 그래요. 매수인은 빨리 사야 돼.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거래 성립 시기를 앞당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향시장은 요거하고 또 반대죠.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매도인은 빨리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매수인은 나중에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부수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제가 뭐 늦추려 한다, 당기려 한다는 예전에 출제했고 요즘은 거의 좀 사라지는 지문이고.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상하도. 그러면 작년에 이제 요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상향시장에서는 상하도고 하향시장은 하상수인데 작년에 회복시장 물어봤어요. 그러면 회복시장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회복시장이 나오면 회복시장에서는 하한선입니까? 상한선입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회복시장은 상향시장처럼 생각해라. 성격이 똑같으니까. 그럼 회복시장을 물어보면 회복시장을 물어보면 상향시장처럼 생각하는 거야. 상향시장으로 생각을 해라. 그럼 상향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회복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를 무슨 선? 하한선. 누구 중심? 매도인 중심. 그런데 여기다가 두 가지를 추가한다. 그러면 회복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그럼 매도인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고 옛날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입니까? 그러면 하한선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두 개를 추가한단 말이에요. 두 개. 그럼 이렇게만 놓으면 상향시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회복시장도 이렇게 해도 답을 돼요.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런 말 나온다고 무슨 말 나오냐면 여기다가 회복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이고 기준가격이다 이런 말 넣어준다고. 기준가격. 그래도 옳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요 기준가격이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빨갛게 쓴 것은 중에서 쓴 게 아니라 구별하게 쓴 거야. 그다음에 매도인 중심 시장 해도 되고 그 회복 앞에가 뭐였습니까? 하향이야, 하향. 그럼 하향은 누구 중심이었어요? 매수인이었어요. 매수인. 그럼 여기는 하향이니까 매수인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상향은 매도인 중심이에요. 그럼 회복시장은 매도인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매도인 중심으로 뭐 한다? 전환된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작년에 순환구멸 특징 요걸 답이 되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그래. 옳은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회복시장은 매도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장이다. OX? 오, 그게 답이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후퇴시장이 나와. 하향시장이 나오면 하상수 하면 되는데 후퇴시장이 나오면 뭘처럼 생각해라? 하향시장처럼 생각을 해라.
하향시장처럼 생각을 해라. 그럼 하향시장처럼 생각하고 나서 두 개를 추가하면 돼요. 기준가격, 그다음에 뭐 전환된다. 그럼 하향시장은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상한선이다. 과거의 사례각은. 근데 여기다 기준가격이다고 이런 말을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향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매수인 중심이죠. 매수인 중심이다. 그러니까 후퇴시장은 누구 중심입니까? 그럼 매수인 중심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매수인 중심으로 뭐 한다? 전환된다. 그러면 여기 상하도 하상수 이 부분이 가장 잘 나오는데 이 순환 분배 특징에서 그러면 상향시장, 하향시장은 됐잖아요. 그럼 회복시장이 나오면 상향시장하고 똑같다. 다만 기준가격하고 전환된단 말이 나온다. 그럼 후퇴시장도 하향시장하고 똑같은데 기준가격과 뭐가 나온다? 전환된단 말 나온다. 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여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안정시장이라는 말 나와. 안정시장. 그 안정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경기변동이 끝났습니다. 그럼 경기변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게 뭘까요? 거미집이론이죠. 거미집이론. 그럼 거미집이론에 나오면 역시 얘도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첫 번째가 거미집이론의 개념, 두 번째가 전제, 거미집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전제 조건, 가정. 그러니까 경제 이론 있잖아요. 경제는 우리 경제학은 사회학입니다. 그러면 사회 현상은 절대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이론을 학자들이 만들 때 가정을 깔지 않으면 그럼 성립하잖아요. 가정을 깔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고 그냥 경제 이론 가볍게 수요 공부 뭐 기본적인 사항을 배웠으니까 그런 말 안 했지만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이런 게 나와요. 자, 봐봐요.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처음에 이제 책에 어떤 말 나오냐면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인구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하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공급은 증가해요. 근데 우리 수요 공급 배우면서 인구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잖아. 인구는 수요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책에 수요 배울 때는 공급하고 따로 보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 현실은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강주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고 봐요. 300만이 된다고 봐요. 그럼 중개사고도 여러 개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강주에서 하루를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주에서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뭐 지금도 계시지만 강주에서 수업을 할 때 있었는데 좀 서러웠어요. 왜냐면 아니 왜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가? 전국의 부동산이 아니라 중개사 학원 강사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이 가장 많거든요. 제일 많아요. 근데 전라도 출신들은 해봐야 뭐 집이 뭐 목포에 있는 사람, 여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다 강주에 살고 있거든요. 전라도 출신들이. 그러면 전라도 다 산 게 아니라 강주에다가 집을 둔 사람들이 강사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월요일 날 저기 송정역에서 거의 다 봐요. 월요일 날 송정역에서 새벽에 기차 타고 어느 분은 올라가다가 수원에서 내리신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뭐 평택에 내린 분도 있고 오늘은 서울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러운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강주 전남이 엄청 크고 전국도 엄청나게 커서 학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그럼 이 안에서만 끝나잖아요. 근데 영남은 대구 아니 부산, 대구, 경남, 경북 하잖아요. 그때 좀 중개사 학원이 많이 있을 때 거기 소위 말하는 영남에 중개사 학원이 50개가 됐어. 50개가. 그럼 50개가 되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구에서 산다. 그 안에서 다 끝나는 거야. 50개가 되면. 그잖아요. 50개 되면 제가 일주일 내내 수업한다고 봐요. 그럼 5개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50개가 되니까 충분히 골라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주 전남, 호남 해봐야 지금 강주 전남 호남에서 중개사 학원이 몇 개 될 것 같아요? 10개도 안 돼요. 지금 10개 최고 많았을 때가 12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대가. 그게 하고. 그래서 생각이죠. 아니 우리는 왜 월요일 아침에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가? 그걸 이 안에서 못하고. 그잖아? 그런 생각을 했죠. 갑자기 왜 이런 말 나왔을까? 응. 그러니까 사회학은 사회현상, 경제학은 사회학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이론이거든요. 모든 경제 이론은 전제를 깔아야 돼. 전제를. 여러분들 급해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아파트 수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량이 감소한다고 배웠죠. 그것도 앞에가 전제를 깔아야 돼요.
전제를 깔지 않으면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강주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하겠죠. 근데 가격도 올라가고 인구도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인구도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한다. 이걸 수요법칙을 한다.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생겼냐면 가격 위의 것들은 그대로 있다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우리 강주 인구는 150만은 그대로 있다고 하자. 다만 아파트 가격만 올라갔다고 하자.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배운다. 그러니까 앞에가 전제가 깔아진 거라고. 근데 강주 인구가 150만에서 300만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론은 경제론은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전제.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도 요 가정이 있어야 돼. 가정이 없으면 거미집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게 있고 그다음에 저하고 중점적으로 배웠던 게 유형이죠. 유형. 수렴, 발산, 순환. 요걸 중점적으로 배웠죠. 그러면 거미집 이론을 세 가지 배울 건데 제가 이제 거미집 이론은 거의 이론적으로 마지막 설명할 건데요. 요약 정리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할 때 그때도 한번 하겠지만 그럼요. 거미집 이론이 20회부터 해서 33회까지 작년에 안 냈고 32회 때 냈지만 여기에 14년이거든요. 요 14년 동안 7번을 시험을 내요. 7번을 거미집 이론을. 그럼 7번 내는데 그럼 7번 다 이것만 내요. 요것만. 그러면 19회 때 내고 그럼 19회 때는 이걸 내요. 그럼 19회 때까지는 우리 시험 19회 때까지는 개념, 전제, 가정, 유형 골고루 내요. 근데 이상하게 요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는 7번을 내는데 그러면 14년 동안 7번이니까 2년에 한 번이죠. 근데 이것만 내고 있어요. 이것만.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 거미집 이론은 이제 요 개념이 거미집 이론은 뭡니까? 요건 이거잖아요. 거미집 이론은 동태기로 하겠습니까? 정태로 하겠습니까? 동태적 이론이다. 동태적 이론이다. 이렇게. 비교 동학적, 동자란 말 나온다고. 정자가 나오면 틀린 말이고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혹시 이거는 기억난가 모르겠지만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가격이 변화해요. 거미집 이론은 농산물 가격 이론이야. 그러면 지금 양파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양파 가격이 올라가면 양파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불변입니까? 양파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불변일까? 양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죠.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이제 감소할 건데 요거에 물어본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하는데 근데 즉각 변하는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가? 즉각 변화예요. 즉각 변한다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양파 가격이 거미집이는 농산물 가격 이론이니까 제가 양파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양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지금 양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양파 공급이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공급량은 즉각 변합니까? 일정 기간 후에 변합니까?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왜? 이걸 전제로 해야만이 거미집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봐니. 그래서 이게 이제 19회 때까지 잘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즉각 변하지만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반대.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는 요거 외우기 힘들면 외울 필요 없어요. 봐봐요. 거미집 이론은 농산물 가격 이론이야. 양파 가격 이론이라고.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양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양파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양파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급은 내년에 돼. 내년에. 올해 지금 양파 요 한 알에 10,000원 한다고 봐요. 그러면 올 늦가을에 여기 전라남도 쪽에 전부 다 양파밭으로 다 만들어 볼 거라고. 그럼 내년에 양파 공급이 엄청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럼 여기 두 개를 묶으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하고 공급이 바로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죠. 이 옷은 수요 공급이 비교적 즉각적으로 변해요. 옷의 수요가 증가해요. 옷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공급도 감소해요. 바로 이렇게. 근데 농산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비합리성입니다. 공급자의 비합리성. 공급자 농민들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미집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란 말은 자 어떤 게 합리적인가 봐봐요. 거미집이 되려면 한 해는
양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한 해는 양파가 엄청나게 조금 나오고 이래야만이 거미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올해 양파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비싸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합리적이라면 올해 양파 파종을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농민들이 합리적이면 자 어떤 게 거미집이 되냐면 올해 양파 가격이 비싸니까 내년에 양파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미집이 되는 거야. 그럼 올해 양파 비쌌죠. 그럼 내년에 양파 공급이 많이 되죠. 그럼 내년에 똥값이 되는 거야. 그게 거미집이야. 거미집에는 한 해는 가격이 엄청 높고 한 해는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거미집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양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농민들이 합리적이라고 해봐요. 그럼 농민들이 합리적이면 아 올해 양파가 지금 비싸니까 가을에 파종을 많이 하면 내년에 똥값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올해 파종을 많이 안 해버려요. 그럼 내년에 양파 공급이 많이 안 돼서 똥값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 생각을 한다면 거미집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니까 공급자, 농민들이 비합리적이라고 하자. 이를 전제를 해야 돼. 이걸 전제를 했을 때 거미집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정을 한 사람이 이제 에치겔이야. 에치겔이 거미집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급자의 비합리성이란 말은 공급자가 내년 가격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오로지 올해 가격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자의 비합리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생각한다.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데 시험은 여기서 한 3번 내는데 이렇게 내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OX, X 전제로 한다. 유형은 수렴, 발산, 순환은 제가 설명하지 굳이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렴액이 되기 위해서는 탄력선으로 보면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부터 클 때 수렴이다. 이것을 수탄수라고 했고 귤기로 나오면 공급 곡선의 귤기가 더 클 때 수렴이다. 공기수라고 했고 요거 반대가 되면 발산이고 같으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같다고 나오면 그래서 뭐가 더 순환이고 요거 귤기는 수요 곡선의 귤기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수요 곡선의 귤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귤기 절대값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뭐 쉬운 부분이니까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집 68쪽에 부동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인데 우리가 기분 좋으려면 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두 문제 안 나오고 한 문제 나올 거야. 한 문제. 작년에는 경기 변동이 냈고 오늘은 거미집 이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가자고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문제. 옳은 거 1번. 부동산 시장은 회복은 이게 부동산 시장은 아니라 이걸 좀 잘못했죠.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린 비대칭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랬습니다. 회복은 빠릅니까? 후복은 느립니까? 느려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회복은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그러니까 회복은 빠르고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래서 빠르고 하고 느리고 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2번은 너무나 뻔하죠. 2번은 주기와 진폭으로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 OX, X 요 최근 10년 동안 이 지문이 3번 나와요. 3번 다 틀린 말이죠. 이게